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완전한 사람들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무기 경쟁처럼 지금 서로가 이게 우리 사회에 닥쳐 있는 팬데믹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네, 반갑습니다. 행복을 제대로 묻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양성실입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많은 오해들을 좀 풀어보았는데요. 이제 그 행복에 두었던 시선을 좀 사회 전체로 넓혀보려고 합니다. 행복지수가 낮은 대한민국 왜 불행한가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런 게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그 무게가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행복의 민낯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 수준,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네.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나요? 네. 3월 20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매년 3월 20일이 어떤 날입니다. 무슨 날인가요? 네, 그게 세계 행복의 날이라는 유엔에서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정하고 이제 3월 20일이 되면은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해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국가별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떨 때는 60이 초반 막 넘어가기도 해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정도면 높은 거냐 낮은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거죠. 절대값이 있으면 순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게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행복은 절대값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행복 지수가 순위가 50위권 중후반대에 있는데 이게 충분히 좋은 순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되게 안 좋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네. 저는 사실 항상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대한민국은 그게 불행하다.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런데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거기서 반에서 10등을 해도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라는 거는 그렇게 상대적인 거니까. 그 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 순위를 절대적인 걸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네. 점. 두 번째는 우리 첫 편에서 행복이 하나가 아니다. 기분으로도 행복을 정의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만족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의미로 측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소위 유일한 행복 랭킹은 없다예요. The Happiness 랭킹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하나 딱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한다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절대값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만족을 재는데 0부터 10까지의 척도에서 잽니다. 10은 내 삶이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런 의미고요. 0은 지금 최악이다 내 삶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값은 5점 후반대에서 어떨 때는 6점을 조금 넘겨요.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보죠.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되면 좀 낮은 것 같은데요.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순위가 다닥다닥 점수 차이가 붙어 있으면 조금 차이라도 순위가 막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막 불행하다라고 그 점수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분으로 재면은 순위가 더 떨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웃지 않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사실은 더 안 좋아요. 근데 만족도로 보면은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국가의 행복 수준을 예측하는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국가의 부가 되겠죠. 네, 뭐 GDP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GDP를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행복 점수가 나올 텐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안 나오는 거죠. 그거를 안타까워해야지 순위가 뭐 50위인 거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면 적어도 우리와 똑같은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만큼은 행복값을 올릴 수 있을 거냐 이렇게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고민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순위, 우리 그 평균의 순위만을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평등을 봐야 되는 거예요. 평균이라는 거는 상위 몇 퍼센트가 행복값이 아주 높아도 평균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행복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이냐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행복의 불평등이 심한 편에 속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유독 좀 네. 다른 선진국들은 더 행복 지수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잘 사는 거에 비해 너무 불행하다. 이런 뭔가 프레임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갇히게 그렇죠. 그러니까 배웠던 것 우리는 같아요. 네. 우리를 약간 자학하는 분위기가 문화인가요?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성문 잘 써요. 너 뭐 잘못했는지 써라 그러면 되게 잘 쓰는데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되게 쑥스러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사실 행복의 비교가 되게 안 좋잖아요. 네. 비교는 되게 안 좋은데 우리는 행복 자체도 순위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어떤 특징인 거죠. 우리가 행복을 가지고 올림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과거보다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이지 우리가 꼭 예를 들면은 미국보다 더 행복해야 된다. 일본보다 더 행복해야 된다고 경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워낙 비교하는 이 랭킹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행복의 가장 안 좋은 비교를 우리의 행복 수준에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아까 경제 수준이 높으면 사실 행복 지수도 그만큼 높아야 되는데라고 아까 네, 언뜻 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경제 규모는 저희가 굉장히 상위권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네. 근데 행복 지표에서는 하위권인 그 간극을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국가 간의 행복의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이제 그 분석하는 학자들이 추출을 한 겁니다. 거기에 크게 6가지가 등장을 해요. 네. 첫 번째가 부의 수준이에요. 네, 당연히. 그래서 가난한 국가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로망일 수는 있는데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부탄 같은 나라가 우리는 행복한 나라라고 네.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 행복 보고서에서 측정한 방법대로 하게 되면 부탄은 우리보다 행복감이 굉장히 안 좋은 예, 그런 근데 나라입니다. 한때 기사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탄 여행을 네. 많이 가요. 그리고 가서 놀라고 올 때가 있죠. 또 부탄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되게 그런 고충을 얘기합니다. 너네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며 행복하다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국이 더 좋은데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국가의 부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건강 평균 수명. 건강. 그러니까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 평균 수명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왜 인생의 말년에는 아픈 상태에서 오래 사는데 그거 말고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두 번째 요소이고요. 세 번째가 이런 거죠. 당신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누군가가 있느냐.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예, 아니요로 답을 하는데 혹시 있으세요?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 예라고 응답하시겠죠. 네. 그 비율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국민의 행복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소셜 서포트가 잘 돼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요인은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기부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자원봉사 하신 적 있나요? 네, 종전봉사 많이. 지난 한 달 동안 모르는 누군가를 도운 적 있습니까? 모르는 누군가 도운 적은 없는 것 네, 그 세 개의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거를 기빙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을수록 다시 말해서 그 사회가 서로 이렇게 돕고 이렇게 나누는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요. 또 하나의 요인은 당신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네. 이것도 예 아니요로 해요. 네. 그래서 응답이 높게 나온 나라일수록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당신 나라의 기업은 부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그다음에 당신의 정부는 부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투명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지각이에요.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 설명했을 때 국가 간의 행복 차이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GDP 높은 편이죠. 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나쁘지가 건강할 것 않아요. 같아요. 네. 그러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누고 베푸는 문화가 정착이 돼 있느냐, 그다음에 내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 있느냐, 아니면 나는 억지로 싫은 것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약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슬프네요, 교수님. 듣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뭔가 신뢰도 조금 낮은 편으로 알고 있고 네. 이제 나누는 문화
이런 그렇죠. 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낮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슬프기도 하고 에이. 무엇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음. 이제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음. 뭔가 이런 외적인 것 말고 소위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규범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사실 우리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거는 굉장히 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지 갑자기 뭔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어떤 함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돈의 총량, 우리의 수입과 행복의 관계를 보는 연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스털린 역설이라는 이제 유명한 말이 생겨난 거죠. 1974년에 이스털린이라는 경제학자가 발표한 논문에서 나온 건데 돈과 행복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그분의 이야기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수입이 늘어나도 나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수입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절대 수입이 아니고 상대 수입이다. 그러니까 나만 부자 된 거 아니니까 내 위치는 똑같다. 그래서 돈과 행복의 관계는 생각한 것만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게 이스털린 역설이에요. 이 주장이 1974년에 나왔던 건데 그 이후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UN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150개국 이상의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이스털린 역설이 더 이상 역설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정설로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면 행복이 늘어난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돈이 늘어나면 행복이 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늘어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런데 왜 내 수입이 늘어났는데 내가 느끼는 행복은 이렇게 안 늘어나느냐는 얘기예요. 네. 한 가지 답은 내 수입이 찔끔 늘어나요. 부족하다. 네, 요만큼 늘어나요. 이게 쌓여서 몇 년간 보면 많이 늘어났는데 찔끔 늘어나니까 행복이 찔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이제 질문은 이렇게 찔끔 늘어나는데 이 찔끔 늘어난 수입을 가지고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소비에 대한 연구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것도 물론 행복하겠지만 뭔가 좀 더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비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교수님은 돈으로 이걸 사라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키워드가 네. 있으실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수입에서도 행복을 못 느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가 소비 패턴이더라. 그래서 봤더니 행복한 사람들은 경험하는데 상대적으로 돈을 더 쓴다. 경험. 물질, 뭐 옷을 사거나 가구를 사거나 이런 것들은 소비를 하면은 자기 소유물이 생기잖아요. 네. 이건 소유 소비라고 얘기를 하고 여행을 가거나 뭐 연극을 보거나 이런 거는 물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하는. 그래서 소유를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 경험을 사라.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사라. 네, 시간을 어떻게 사죠? 편의점에 가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서도 회사가 직접 하는 게 별로 효율이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웃소싱을 해요.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했을 때 즐거움도 약하고 의미도 약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쉬든지 뭔가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아웃소싱을 해서 시간을 확보해라. 뭐 식기세척기 이런 것도 오, 예시가 맞아요. 될 수 있나요? 식기세척기 같은 네. 거, 로봇 청소기, 그다음에 때로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몸이 진짜 힘들고 또 그 시간에 차에서 뭔가 집중해야 될 때는 차라리 대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는데 이거를 알뜰하게 산다라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시간을 산다는 생각으로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건 좀 낭비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데 돈을 쓴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의외로. 저는 되게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얘기인데도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 저는 같은 얘기인데도 별로 재미없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같은 얘기도 재미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야깃거리가 많아요. 이야깃거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산다는 거예요. 아까 그 경험을 산다는 거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는 건데 나 이거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 이거 내가 얘기해줘야지. 여기 가서 음식 먹어보니까 여기 너무 독특한 음식이야. 이런 게 전부 이야깃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사는 것. 네, 이런 어떤 소비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높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좀 한국 사회에 이런 요인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긴 한데 우리 팬데믹 뭐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 지나갔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팬데믹이 이미 왔다. 우리의 행복의 관점에서 그게 이제 완벽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완벽주의 하게 되면 완벽주의 성향이 심한 소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완벽주의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완벽주의가 약간 훈장처럼 돼서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질 않아요. 과거에는 소수의 어떤 성향이었는데 이제는 모두의 특징이 됐고 사회 전체가 완벽주의 사회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강력한 규범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의 집단주의 특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너는 반드시 결혼해야 돼. 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건 알아야 돼. 이런 어떤 규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과 이 완벽주의가 결합이 되니까 우리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완전한 사람들이 돼서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좁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불안입니다. 우리 불안을 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완벽주의가 심하다는 건 불안해요. 네. 지금 우리 그 촬영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네, 우리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하잖아요. 네.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영어 표현을 굳이 하자면 never enough. 채워지지 않고 나는 계속. never enough. 죽을 때조차도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다음에 내가 죽는 내 침상 위에서도 내가 좀 더 완벽하게 갖추고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good enough, never enough가 아니라 이 정도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개인만 하면 이것 때문에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약간 무기 경쟁처럼 지금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어서 이게 우리 사회에 닥쳐 있는 일종의 저는 팬데믹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모든 인생을 컨트롤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또 이 영역에서는 내가 다 완벽하게 내 손 안에 두고 얘를 컨트롤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약간의 교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를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게 저 개인을 넘어서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의 추세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를 좀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좀 저희가 여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을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교수님, 당신은 진정한 행복 대통령이십니다. 문득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행복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정말 마법같이 한 가지를 딱 바꿀 수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교수님은 어떤 거를 조금 바꾸고 싶다. 뭐 사람들의 관점이라든지 뭐 구조라든지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 바뀌는 건가요? 네, 하나는 그냥 탁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국가 차원에서 뭔가를 한다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우리 학교 교육에서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보다도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 교육 시스템에 녹여내는 일을 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보잖아요. 나 왜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러면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결국 끝에 가서 하는 얘기가 다 너 행복해지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맞아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자체는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지? 학교에서 온갖 걸 다 가르치는데 왜 행복해지는 방법은 안 가르칠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행복하게 사는 어떤 데 필요한 그 관점이나 습관을 기를 수만 있다면 그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실제로 행복 교과서 네, 그걸 하고 있죠. 계시잖아요. 네.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행복연구센터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행복을 배워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당연히. 그러나 행복에 유리한 생각이나 행복에 유리한 습관을 일찍부터 습득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은 있죠.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이걸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선생님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본인의 학생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지금 뭐 한 15년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제 집을 돌아가는 길부터 조금 네. 관점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감정들도 이것도 또 행복이네라고 여길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된 게 이제 행복이 그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둘러싼 개인을 둘러싼 사회 구조, 뭐 문화, 우리의 이런 생각들, 관점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회 속의 장벽들을 좀 마주해 봤다면 이제는 좀 개인 차원으로 여러분이 진짜로 궁금해하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를 다음 영상에서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비교 얘기도 하고 싶은데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good enough, good enough.